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도전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가 대구 고검장 시절 한 CEO 모임을 결성했는데 과연 적절했는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개혁의 성과가 전당대회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전문가와 함께 최근 정치 이슈를 조명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해충돌 관련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황교안 전 총리가 만든 대구 기독 CEO 클럽 문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 네. 계속 이 부분 취재를 했는데요. 네. 자, 황교안 전 총리가 대구 고검장 시절은 2009년이죠. 네. 대구 기독 CEO 클럽을 직접 만들었는데 이 대구 지역 기업 대표 임원 그리고 군장성, 검사장, 대학 총장까지 있었고 지금도 있죠. 네. 자, 그런데 이 황교안 전 총리가 이 모임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결성해서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몇 차례 보도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종합을 했으면 합니다. 자, 이 대구 기독 CEO 클럽 이게 왜 갑자기 부각이 됐는지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네, 최근 주식시장에서 대구에 있는 기업들 주가가 갑자기 폭등을 했습니다. 네. 대구 방송이죠. TBC 주식은 일주일 만에 80%가 올랐고요. 네. 대구백화점 주식도 최근까지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대구에 있는 기계 부품 회사인 아세아텍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갑자기 대구 지역 기업들 주가가 급상승한 이유는 황교안 전 총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른바 이들 회사 주식이 시장에서 황교안 테마주로 불린 겁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기 전날 네. 황교안 테마주가 급등을 했는데요. 이들 회사 대표나 임원들이 황교안 전 총리가 대구 고검장이던 지난 2009년 만든 대구 기독 CEO 클럽의 회원들입니다. 네, 양관희 기자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최근 급등한 어떤 주식들의 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이 황교안 전 총리가 만든 대구 기독교 CEO 클럽의 회원이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입당을 하고 당대표 도전하고 대선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와 같은 모임의 회원으로 있는 이런 기업의 대표들이 정치적으로 이 황교안 총리가 성공하게 되면은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소위 이른바 정치 테마주로서 부각돼서 그렇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TBC 같은 경우에는 그 구정모 회장이 회원인데 거기 TBC의 주식을 갖고 있고 네. 또 대구백화점도 그래서 올랐다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아시아텍 역시 임원이 회원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황 전 총리는 이 클럽의 회장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도 직접 맡는데요. 황 전 총리는 그 뒤에도 대구에 올 때면 이 클럽에 항상 들러서 회원들과 관계를 유지하고는 했습니다. 네. 2017년 8월 황교안 전 총리가 총리직을 그만두고 3개월 뒤 대구에 왔는데요. 네. 그때도 대구 기독 CEO 클럽에 와서 회원들을 만났고 그 뒤에 대구의 한 교회에 가서 특별 강연을 합니다. 그 당시 영상 한번 직접 보시죠. 네. 저는 제2의 고향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대구다. 오래 있었습니다. 대구 고검장으로서 열심히 하는 것 못지않게 대구에 계신 우리 크리스천들과 함께 제가 생활하고 소통하고 또 모임도 만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클럽 100회째 모임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가 이런 모임을 만든 행위 그리고 회장으로서도 활동한 이런 행위가 공직자 윤리, 특히 검사들의 윤리에 맞는가 하는 지적이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왜 그런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당시 지역 검찰 수장인 황교안 대구 고검장이 기업 대표들을 불러 모아 모임을 만든 것이 적절하냐 이런 네.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고소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지역 CEO들과 대구 고검장이 클럽까지 만들어 교류를 하는 게 공직자 처신으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입니다. 네. 검사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강령에는 검사가 직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교류하지 못하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모임 초창기인 2010년 한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클럽 창설을 주도한 한 회원은 각계각층의 CEO가 모여 다양한 정보가 오간다며 정보를 공유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다. 이런 네.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이익 집단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말인데요. 그러네. 서로 돕는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인터뷰에 응한 당시 황교안 대구 고검장은 이를 의식해서인지 네. 서로의 도움이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세하게 말하기 곤란하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회피했습니다. 네. 대구 기독 CEO 클럽 회원들은 이 클럽은 순수한 종교 모임이다. 기도 모임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최근에 대구 기독 CEO 클럽 모임에 직접 이렇게 가봤습니다. 네. 직접 가서 회원들을 인터뷰도 해봤는데요. 네. 그 자리에 현재 클럽 회장인 대구백화점 구정모 회장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구정모 회장을 인터뷰했는데 영상 한번 직접 보시죠. 네. 정치적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순수한 우리 지금 기독 모임 말 그대로 CEO 분들 아침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예배 같이 보자. 그 저하고는 전혀 황총리와 그런 식으로 연관 지으실 필요도 없고. 네, 이 모임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직접 취재진에게 전화로도 해명을 했는데요. 네. 황교안 전 총리 해명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걸 그렇게 폄훼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는 생각. 순수하게 기독교인들이 지역 사회에 헌신하자 이런 마음으로 만든 조직이에요, 단체예요. 네. 이게 순수하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 회원들이 기업 CEO 임원들 아닙니까? 그리고 네, 이제 맞습니다. 공공기관의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기관들은 언제든지 이 검찰의 그 칼날에 노출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데 그 검사 중에서도 지역 최고 위치에 있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고검장이 모임을 만들자고 하니까 네, 네, 뭐 당연히 뭐 거부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돈 권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뭐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도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네. 그것이 이제 검사로서는 이제 자기 강령에도 맞지 않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익을 공유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혹을 살 만한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온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는 2009년 8월 대구 고검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공교롭게 한 달 뒤에 대구에 있는 제2작전 사령관이 이철희 대장으로 바뀝니다. 네. 이 이철희 대장은 황 전 총리처럼 기독교인입니다. 이 둘은 2009년 겨울 대구 기독 CEO 클럽을 만들고 공동 회장을 하는데요. 네. 황 전 총리와 이 전 사령관이 종교를 매개로 친분을 맺으면서 네. 황 전 총리 아들에게 네. 어떻게 보면 공교로운 일이 생깁니다. 네. 2009년 9월 전라북도 전주 35사단에 입대한 황 전 총리 아들이 네. 그해 10월 말 이철희 사령관이 있는 제2작전 사령부 제5지구 인쇄소로 오게 됩니다. 네. 제가 접촉한 군장교 2명은 모두 병사가 전주에 있는 제35사단에서 교육을 받고 네. 대구 제2작전 사령부로 오는 경우는 매우 네. 드물다고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네. 황 전 총리 아들은 당시 황교안 대구 고검장과 친분이 있던 사령관이 이작사를 떠나는 2011년 4월까지 그러니까 총 18개월을 함께 있다가 조금 뒤 만기 전역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 아들은 전주에서 입대한 사병인데 네, 주특기가 두 번 바뀌면서 대구로 오게 되고 대구에서도 이 작전 사령부 안에서도 또 보직을 병행했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뭐 현상은 아닙니다. 네. 네. 이 황 전 총리 아들의 병적 기록부에는 네. 35사단 신병 교육대에서 보병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황 전 총리 아들 군사 특기가
이작전 사령부로 배치될 때 네. 일반 물자 저장 관리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네. 이 일반 물자 저장 관리는 모집병 군사 특기입니다. 모집병이라는 것은 이제 지원해서 가는 거죠? 네, 영장 받고 가는 게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은 미리 지원을 하고 네. 면접까지 통과해야 네. 입대할 수 있는 모집병 특기입니다. 네. 황 전 총리 아들은 이 특기를 가지고 병사가 극히 드문 제5지구 인쇄소라는 곳에서 군복무를 합니다. 네. 그러다가 군사특기가 한 번 더 바뀝니다. 이번에도 모집병 특기인 행정-PC 운용으로 변경되는데요. 네. 황 전 총리 아들은 이번에는 아직 이작사 안에 있는 인사처라는 곳에서 부관으로 일을 합니다. 네. 이 부관은 병사들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직종입니다. 네. 황 전 총리 병적기록부 사본에는 그러니까 군사특기가 맨 처음에는 보병, 그리고 일반 물자 저장 관리, 그리고 행정-PC 운용까지 3개가 나타나는데요. 네. 그러면 군사특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2번을 바뀌게 되는 셈인데 네. 육군 규정에는 한 번은 바뀔 수 있지만 네. 2번 바뀌는 것은 부대 해체 등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군인권센터 김영남 정책기획팀장이 의문을 제기했는데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사단 신병교육대에 보병으로 입대를 하면 해당 사단에서 보병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모집병 특기로 갑자기 특기를 일병 때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몇 달 되지 않아서 또 특기를 다른 걸로 바꾼다던가 하는 것들은 일반 병사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겪기는 힘든 일이고 네. 네, 황 전 총리 아들은 그러니까 군복무가 1년도 안 돼, 그러니까 상병 전이죠. 이 1년도 안 돼 주특기가 3개가 부여된 셈인데 네. 이게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의혹을 군인권센터는 제기했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인가? 네, 양관희 기자도 군대 갔다 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네, 저도 모집병 특기였던 카투사로 동두천에서 복무했습니다. 혹시 군대 내에서 보직 변경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네. 저는 전차부대 갔었는데 네, 전차중대에서 행정병으로 갔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같은 일개 사병이 이렇게 보직을 변경할 때 뭐 주특기를 변경한다든가 군대라는 데가 일개라는 말을 써서 좀 미안한데 일개 사병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주특기를 변경하고 이런 집단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반 병사한테는 참 드문 현상이고 좀 일반적이지 않은 병사니까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군하고 황교안 총리는 어떤 대답을 하는지요? 네, 일단 군은 군사특기 변경은 한 번이다 이렇게 네.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병적 기록부에 처음 나오는 보병은 그 당시 제35사단에서 신병을 관리할 때 관리 차원에서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특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군사 주특기는 일반 물자 저장 관리고 네. 행정 PC 운용으로 딱 한 번 바뀌는 거다. 군사 네. 특기가 한 번 바뀌는 네.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물자 저장 관리는 군사 특기는 이게 모집병 특기는 맞지만 네. 갑자기 필요하면 네. 그러니까 갑자기 소요가 발생하면 신병교육대에서 차출할 수 있다. 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네. 다만 황 전 총리 아들이 군사특기가 행정-PC 운용으로 바뀔 때 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이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이 병사가 왜 주특기가 바뀌는지 이렇게 이유를 또 적어놔야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바꿨는지는 지금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장을 받고 간 사병을 모집병으로 차출하는데 그 차출하는 병사가 왜 하필 황 전 총리 아들인가? 네. 뭐 그 참 문제인 것 같고 또 심의위원회도 그렇습니다만 이 사병들을 위해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직을 뭐 바꾸고 주특기를 바꾼다는 거 근데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황 전 총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네, 황교안 총리도 이제 취재진에게 해명을 했는데요. 네. 황 전 총리는 이제 비서를 통해서 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황 전 총리는 군의 자대 배치는 훈련소에서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네. 그러면서 문제가 있으면 자기 이제 총리 때 청문회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고검장은 6개월에서 길어야 1년 남짓인데 무슨 도움을 주겠냐고
주겠다고 아들을 데려오겠냐, 대구로 데려오겠냐 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실제로 황 전 총리가 총리 지명을 받았을 때 청문회가 열려서 아들 군복무 의혹이 거론이 됐었는데요. 네. 그러나 당시 황교안 전 총리 본인이 병역 면제를 받았고 네. 아들은 군 복무를 만기 제대했기 때문에 주로 의원들의 질의는 황교안 전 총리 병역 면제에 집중이 됐고 네. 아들을 향한 검증은 아주 짧게 지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황 전 총리는 고검장 임기가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당시 황교안 대구 고검장은 대구에서 1년 5개월을 근무했습니다. 네. 아들이 대구에서 군복무한 시기와 1년 3개월이나 겹치는 셈입니다. 네. 황 전 총리는 최근 자유한국당 당대표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대권주자 설문조사에서도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황 전 총리는 대구와의 또 인연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정치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대구 MBC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검증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이 군대 문제는 예민한 문제니까는 좀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정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수 개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모시고 이 부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 설 연휴 때 이제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 설에는 어떤 얘기가 오갈 것 같습니까? 역시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가 가장 큰 주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도가 아주 고공행진하다가 네, 이른바 데드크로스를 왔다 갔다 네. 몇 차례 했는데 네, 이번 설에도 역시 그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과 관련해서 네, 부정적 평가를 중심으로 네, 화제가 만발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예타 면제 산업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평가로서 네. 아마 우리 지역 사회 큰 화제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미칠 영향이 적지 네. 않을 테니까 말이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네. 또 이제 보수 진영인 자유한국당이 이 지역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이제 지지도가 아주 낮았다가 최근에 와서 좀 세력이 결집하면서 네. 기대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네. 역시 그런 점과 관련한 어떤 네. 얘기들이 화제의 꽃을 피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7일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우리 유권자들은 어떤 점에 이 관전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될까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네, 당 혁신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네,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과연 얼마나 변화했을까 하는 것인데 네. 두 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 네. 그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당의 간판과 네. 깃발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당 대표를 얘기하고 네. 깃발은 당 강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를 뽑고 강령을 채택하는 것이 네. 전당대회인데 네, 그 두 가지 면에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면모일신하였을까 네. 하는 네. 것이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네.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 간판을 잘 바꾸고 깃발을 아주 멋있게 쳐 들려면은 좋은 간판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 당 대표에 도전하는 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보통 선거 때가 되면은 뭐 3자 구도다, 4자 구도다 이렇게 구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네. 누가 이제 유리하고 누가 당선될 것인가 뭐 이런 데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구도로 펼쳐질 것 같습니까? 전선이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네. 그 가장 큰 전선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그 뜻을 어떻게 승계할 것인가 하는 움직임하고 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를 넘어서자는 네. 쪽을 강조하는 네. 그런 두 가지 흐름이 맞닥뜨리면서 네. 당내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그 전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이제 이 맞닥뜨림이 있는데 자, 그래서 그 각각의 이 흐름을 대표하는 주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뭐 3자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요청드린다면 예. 지금 현재 나오신 분들 중에는
좀 전에 우리 리포트를 하신 그 네. 황교안 전 총리가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네. 아마 이 세 분이 그 삼국지를 만들어내는 네.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세 분 중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 누구라고 교수님은 예상하세요? 글쎄요, 뭐 당원이 결정할 일인데 네. 역시 그 대세를 유지하고 있는 황교안 전 네. 총리가 현재는 가장 네.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힌 대표가 다음 총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선으로 가는 준비를 하고 점검다리를 네. 만드는 격인데 네. 그러자면 역시 많은 지지를 받는 사람을 대표로 네. 해야 네. 각 지역구에 출마하고자 하는 그 네. 지망생들이나 네. 후보자들이 유리하겠죠. 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역학관계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네. 대세론의 힘을 얻고 있는 네. 황교안 전 총리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네. 제가 이제 전문가니까는 그런 한번 점을 쳐보시라고 질문 드렸던 거고요. 네. 그 조금 전에 양관희 기자가 그 황교안 테마주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없지 않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주식이 오르는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 황교안 전 총리가 그 대세론의 힘을 입지만 네. 넘어야 될 그 산들은 적지 않습니다. 좀 전에 그 말씀 나누셨던 네. 그 아들의 병력과 관련된 네, 문제는 만약 그것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검증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휘발성이 큰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 탄핵 책임도 중요한 쟁점. 네. 그다음에 최순실과의 관계. 네. 그다음에 또 뭐 지금 와서 숟가락 얻느냐라고 하는 네.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무임승차론 네. 뭐 이런 것들이 황교안 총리가 넘어가야 될 이제 언덕인데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쟁점들이라고 하는 것이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는 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현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이제 전당대회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당내 선거라는 점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장애물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역시 황 전 총리에게 유리한 그런 국면이 되지 않겠나라고 네. 조심스럽지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나 네. 한 가지 변수가 또 있습니다. 네. 그것은 황 전 총리와 대항하기 위한 이제 반황 단일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령 황 전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이 힘을 합치게 되면 현재 지지도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이 가장 중요한 이제 변수로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당 대표가 되면 말이죠. 뭐 대선까지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내년 총선에 공천권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가장 크게 이제 발휘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의 뭐 색깔이라든가 흐름이 이제 그 트렌드가 결정될 텐데, 자 지금 황교안 총리 대 또 그 비황교안 총리의 그 두 가지 흐름이 맞닿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보수 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수 개혁 트렌드에 더 적합한 후보, 또 이 트렌드에 반대되는 후보,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경쟁하고 있는 네.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의 네. 실력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그간의 이런 그 갈등과 그 혼동으로부터 좀 네.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네. 상처를 그렇게 많이 입지 않은 상태이고요. 네.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는 뭐니 뭐니 해도 그 아주 씩씩한 네. 그 힘으로 기세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네. 홍카콜라 아주 지금 인기라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와 그 이렇게 그 겨루어 볼 만한 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네. 다만 이제 누구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수 혁신을 잘할 것이냐 하는 네. 문제는 저는 세 사람이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세 사람이 사실 뭐 그래 뚜렷한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은 비전에 있어서 보이질 않는데요. 네. 누가 해도 혁신하지 않고는 네.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네. 다만 이거는 당내 선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극단적인 네. 그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또 그 보수 본진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 네. 이제 격한 자극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네. 누가 되든 간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현재 이런 상태로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그 성과가 사실 미흡하기 때문에 네. 이제 실세가 나타나서 네. 실질적 주인이 자기 혁신을 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구도를 형성한 세 분 중에 또 이 한 분을 거명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황교안 이제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출마의 변때 무덤 속에 있어야 될 386 세대가 한국 사회에 어떤 중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박으로 분류되는데 사실 보수 혁신이라는 거는 그 친박의 그런 흐름을 그 트렌드를 극복하고 넘어서자는 그런 뭐 주장 그런 주장들이 모여서 그 혁신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보수 혁신을 하더라도 그 홍준표 전 대표나 그 오세훈 후보하고는 좀 다른 혁신의 길을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당장 들거든요. 예, 우선에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그런 그 낡은 언어를 네. 쏟아낸 거는 네.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무덤에 있어야 할 운동권 이렇게 말하니까 당장 어떤 부메랑이 돌아옵니까? 네. 관뚜껑을 열고 나온 냉전 시대의 좀비라고 하는 말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 자기에도 큰 상처란 말이죠. 그리고 국가적 지도자를 꿈꾸는 분이 뭔가 통합적이고 미래 비전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고 네. 그렇게 낡은 언어로 비수를 만든다는 것은 좀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보수 혁신을 뭐 자기 그런 것이 자기 철학이라면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또 반대로 보수 진영 본진의 튼튼한 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소신 있게 보수 혁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네. 정말 그냥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경제민주화 복지 문제를 아주 강하게 천명을 하고 나와서 네. 그나마 과반 지지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과 견주어 볼 때 보수 본진에 튼튼한 지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개혁적 조치가 오히려 무난하게 실현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인데 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역시 견주어 보면 철학이 중요한 것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또 대통령 되고 나서는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황교안 총리의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보수 개혁을 전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가늠자가 될 테인데 좀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네. 또 반대로 그 홍준표 그리고 오세훈 후보도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리였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물러난 자리에 다시 도전하는 이제 모양새예요. 네. 사실은 이제 한 번은 이제 실패했던 분이고 뭐 상대적으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흠집이 뭐 적다고 했지만 또 서울시장 자리에서 중간에서 이제 물러나셨던 분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그 자기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가능성이 얼마나 클지 그것도 사실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네. 현재는 뭐 그 태극기 세력을 비롯한 좀 강경한 보수 그룹들이 결집을 하고 이제 자유한국당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나 싶고요. 뭐 그런 네. 점에서 그 세 분이 모두 아마 발언의 그 수위가 굉장히 강해져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세 분의 차이는 저는 크게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역 얘기를 이제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이제 지역의 지역구를 가진 정치인 중에는 이제 주호영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 이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경북에서 안동의 김광림 의원, 대구에서는 이제 달서의 윤재욱 의원이 또 최고위원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그런 뭐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그 대구라는 곳, 경상북도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의 심장이고 책임당원도 가장 많고 그래서 서문시장에 뭐 줄줄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그런 비중은 이 전당대회 이 판에서 이제 라이트급이다 이런 말을 이거를 도대체 어디서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이 지역 정치인들이 네. 자기 정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소신과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정치를 하지 않고 네. 그냥 위에 쳐다보기만 일관해 왔기 때문에 여기 지도자가 길러지지 않는 것이죠. 네. 이미 뭐 이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지도자로 성장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개별적으로 뜯어놓고 보면 다 훌륭한 분이에요. 윤재혁 의원은 정말 아주 탄탄한 정치인입니다. 네. 지역 관리도 잘하시고 또 지지도와 또 문제 해결 능력도 있는 분이고 김광림 의원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정책통으로서 자유한국당 내에 독보적 존재이죠. 네. 주호영 의원도 이제 오선 중진을 향해 가는 네. 한국당의 그 시니어 그룹인데 그럼 왜 개별적으로 뜯어놓고 보면 그렇게 역량들이 있는데 이런 전국 수준의 최고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는 왜 존재감이 없느냐? 자기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신 정치. 그래서 이 세 분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뭔가 지지를 얻고자 한다면 현재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자산들에다가 정치적 소신,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는 목소리 내기 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성공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역의 정치인들은 이 보수개혁의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요? 어떻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출신의 정치인들이야말로 네. 그 보수 세력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하면 가장 힘이 실릴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가 보수의 본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수 본진에서 새로워지자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면 네. 누구도 그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은 사람 얘기하면 저 사람 무슨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받을 테지만 네. 대구 출신의 대구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이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진정성을 인정해 줄 것이므로 훨씬 더 과감하게 혁신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뭐 그런 점에서 내셔널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보수의 혁신을 기치로 올려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자기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보수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보수 혁신 이제 와중에 바른미래당은 존재감이 별로 없다. 뭐 탈당하고 자유한국당 가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가다가 또 실패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 유승민 의원은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보수개혁 와중에 도대체 설 자리가 무엇이고 그 설 자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미래당의 문제는 아주 정체성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두 정치 세력이 합쳐서 당을 만들었는데 그 당의 목표는 양당의 기득권을 넘어서는 제3세력의 비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친 이후에 줄곧 하는 얘기가 우리는 보수개혁이냐 중도개혁이냐 뭐 이런 논쟁을 가지고 사실은 그건 굉장히 사소한 일이고 능히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지지고 볶고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일 리가 없죠. 그래서 뭐 개혁 보수든 중도 개혁이든 간에 어쨌든 그 개혁 노선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득권 정당이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비전과 행동과 자세들을 보이는 것이 핵심일 텐데 현재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뭐 리더십도 없는 것이고 또 창업주주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의원은 그동안에 입을 뒤집어 쓰고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외국에 나가 있고 이러니 뭐 존재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자기 정체성을 빨리 좀 정리를 해서 뭔가 분명히 데피니션을 하고 그다음에 리더십을 바로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 존재 이유는 뭐냐 하면 역시
양당 기득권 체제, 양당이 낳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당제적 비전, 또 선거제도 개혁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좀 강렬하게 어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그런 점이 아쉬운 대목이죠. 네.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끝내고 당 대표가 결정이 되면은 뭐 누가 되든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영입하는 그런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저는 0%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미 유성걸 의원 등 지역 네. 위원장들이 네. 자유한국당에 복귀하려고 네. 했다가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을 받아들여서 뭔가 그 프로세스 가치를 만들 것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또 현재 바른미래당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사람들 받아들이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그래서 저는 바른미래당은 제3의 길을 분명하고도 또 묵묵히 이렇게 가는 것이 네. 필요하고 또 어쩔 수 없는 길이기도 하다. 네. 또 그것이 이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렵더라도 그렇게 가다가 보면 뭔가 국민적 지지가 일어나고 길이 생길 것이 아니냐 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승민 의원이 말했던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 죽음의 계곡을 뭐 편하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목숨 걸고 건너가고 건너가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도 있는 것인데 죽음의 계곡을 건너가지 않고서는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유승민 의원의 그 정세 판단은 저는 분명하고 정확했다고 보는데 다만 그것을 위해서 뭔가 행동하고 자기 네. 결연한 그 자세를 보이는 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지역의 정의당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움직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김부겸 장관이 결국 총선에 참여할 것 같은데, 자, 이 지금의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의 활동을 좀 평가를 해주시고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 것 뭐 같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분발해야 됩니다. 네, 지방선거 때는 그 이 지역에서 민주당이 한국당의 지지를 앞섰던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방선거 때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습니까? 기초의원의 거의 절반까지를 이제 차지하는 성과를 냈고요. 네. 그다음에 광역의원도 30명 중에 5명이니까 얼마나 그 비중이 큽니까? 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물론 이제 작은 변화들은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책임졌던 그런 지방의회가 어떤 의제를 생산했느냐, 네, 또 지역을 위해서 뭔가 좀 자기 존재감을 만드는 메시지를 내놓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질문을 받을 필요가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전체를 아울러서 역량들을 결집해내고 의제를 만들고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대안적 정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사실은 많은 기회를 놓치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대로 가면 총선 때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김부겸 지금 장관이 귀환하면서 네. 뭔가 새로운 비전을 이제 만들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지금까지 흘려보낸 이 기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좀 진지하게 성찰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의당의 경우는 네. 이제 투쟁으로부터 대안으로 가야 되고 네. 또 그 말하자면 정책 중심의 어떤 정치적 능력을 이제 보여야 되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태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그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의당이 내어놓았던 과거의 뭐 급식 문제라든지 각종 개혁 과제들이 이제는 현실화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민들이 야, 정의당이 새로운 꿈을 뭔가 또 다시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까지 할 정도인데 과거에 정의당이 제시했던 그런 어떤 미래의 꿈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또 새로운 어떤 꿈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하나는 정의당도 이제 어떤 젊은 세대를 위한 정당, 젊은 세대의 정당, 젊은 세대에 의한 정당 이런 점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활동하는 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 나이 또래 이제 비슷한 이제 원로들이 중진들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새롭고 젊은 어떤 새로운 진보 세력들이 참여하고 그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이 지역 정치의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에 한국 정치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총선 앞두고 이 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연코 새로운 매체 환경입니다. 네. 공중파, 이 MBC도 공중파입니다만은 KBS, MBC, 뭐 SBS, TBC 이런 공중파의 영향력이 네. 개인 매체로 SNS로 대체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존의 매체들도 그 매체, 새로운 매체를 이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근데 새로운 매체의 특성이 뭐냐 하면 시민 개개인들이 뉴스의 생산자이고 네. 시민 개개인들이 프로그램의 생산자입니다. 네. 이제 발신자가 되었죠. 그러면 시민들의 어떤 주인됨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해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러한 어떤 환경들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틀을 만들어내고 네. 또 새로운 우리의 어떤 제도를 변화시켜내는 정치 변화의 새로운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런 점에 기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그 약간의 변화들 같은 것도 역시 그 새로운 매체의 힘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2019년에는 이제 그러한 힘들이 훨씬 더 커질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과거에 촛불 광장에서요. 나는 내가 대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내가 판단한다.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역시 그러한 어떤 주인됨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새로운 매체 환경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네. 2019년 정치 변화에 주목해야 될 변수의 하나는 네. 그건 새로운 매체를 어떻게 누가 활용하고 거기에 어떤 내용과 콘텐츠와 네. 메시지를 탑재하느냐 네. 하는 것이 승부의 요처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상이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의식이 진짜 많이 변하고 저는 그 뭐 경제 문제라든가 남북 화해 무드 이런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아 진짜 변한 세상의 어떤 트렌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은 뭐 태어나면서 휴대폰 들고 나온다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TV 수상기를 보던 사람들이 인터넷 모니터를 보던 사람들이 이제 모바일을 가지고 네. 모든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그런 변화에 정치가 변화하지 않고 100일 네. 말하자면 힘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술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네. 사회혁명과 정치혁명을 가져올 네. 것이다. 네. 저는 그런 기대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네, 오랜만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이해충돌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정치권에서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유재모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유재모 변호사와 이해충돌 문제, 이해충돌 방지 이 법안의 필요성 문제, 이 문제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해충돌 논란 확산 이 배경과 이해충돌 방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성진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도 기자 리포트를 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최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 또 김천역 앞 건물을 소유한 한국당 송원석 의원의 김천역 개발 요구, 모두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법적 처벌 조항이 없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은 2012년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원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 다수의 반대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삭제됐고 법안 명칭도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원하는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사실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 규정이 없는 법적 미비 상태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은 무엇이고 법 적용 대상 범위는 어떻게 정할지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시사톡톡 도성진입니다. 네, 변호사님. 예. 그 이해충돌 방지란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매지 말라는 네. 속담이 있습니다.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사적 이익이라든지 연구관계가 개입돼서 공무 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네. 이해충돌 방지라는 것은 그런 상황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광급공사에 경쟁 입찰을 하는데 네. 그 지원자 중에 한 명이 담당 공무원의 네. 친인척이라던가 네. 입학사정관이 친인척의 입학 업무를 담당한다던가 네.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데 그 영역 안에 담당 공무원의 부동산이 네. 있다면 그 공무원이 아무리 공무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했다 하더라도 네. 외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라는 것은 애초에 그런 의심받을 수 있는 네. 상황을 만들지 말자라는 네.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 그 필요성은 알겠는데 모든 사람한테 적용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충돌 상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타인을 대리하거나 네. 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에게 네.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도 상법상 이사는 그러니까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네. 회사와 본인이 상대방이 되는 자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의무를 담당하고 네. 공무원의 이해충돌 상황이라는 그러한 공익과 사익의 네. 충돌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특히 공무원 집단 같은 경우에 이해충돌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무소속의 손혜원 의원의 그 목포 문화재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천역 앞에 건물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의 김천역 개발 요구 이런 사례에서 이제 이해충돌 논란이 정치권에서부터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자, 이 사례가 어떻게 해서 이해충돌과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두 분 다 이제 네. 소관상임위 활동하고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부 활동하고 이제 목포 지역에 구입하신 부동산의 네.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 관련 네. 그리고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토위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경부선 철도에 그러니까 철도의 역을 네. 지정을 하시면서 네. 이제 그 김천역 앞에 있는 부동산이 문제된 사례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관계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해 충돌의 이제 개념에 비추어 봤을 때 두 분 다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예. 그 조금 전에 도성진 기자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 당초 이제 김영란법을 제정을 할 때 그 부정 청탁 금지, 금품 수수 등의 금지 이것과 함께 이해충돌 방지 이게 세 가지의 큰 축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이제 빠졌어요. 근데 당초 이 원안에 김영란법 원안에 들어있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원래 김영란법은 이해 방지 규정을 두고 있었고 네.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두고 있었고 그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행위 유형을 규정을 하고 그걸 네.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담에 비춰 보자면 각근을 맨 공무원들이 등무원들에게 이런 영역은 오얏나무 밭이니까 들어가지 네. 말라고 제시를 해줬습니다. 네. 그 규정을 좀 살펴보면 15조에서 22조까지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네.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수행의 금지. 그러니까 네.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 대상이 공무원 자신이거나 네. 가족 관계일 경우에
가족일 경우에 네. 공무를 아예 하지 못하게 하고 네.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뭔가 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네. 부동산 개발 네. 정보라든지 주식 거래 정보를 네. 이용해서 거래를 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단속이나 조사 등의 정보를 사전에 누설해서 단속 대상으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행위를 금지하게 했었고 그리고 공적 재산이나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업이나 영리 행위를 금지했고 그다음에 소관 기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 기관에 가족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그 소관 기관과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것을 네.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소관 직무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과 그러니까 금전 거래까지 네.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네. 있었습니다. 그 처벌 수위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공개 정보 네. 이용인데요. 그 같은 경우에 3년 이하 또는 3천만 네. 이하의 벌금에 처했고 이제 소관기관에 가족을 채용하거나 네. 가족이 계약 상대방에 네. 되게 하는 것은 이제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네.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네.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네. 결국 국회의원들이 넣지 않은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었던 겁니까? 아까 우리 이제 앞서 본 영상에서 나왔지만은 애초에 김현법의 기본 그러니까 명칭은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 부패 방지 법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네. 겁니다. 이 김현법 원안이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될 때 이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네.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소관기관에 이제 친인척을 채용할 수 없다, 가족을 네. 채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부친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이라면 공개 채용이 아니라면 네. 그러니까 채용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친인척이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다면 그 공공기관에는 간접공사를 체결할 수 없는 그런 네. 좀 광범위한 문제점이 네.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김현법 제정 과정에서 다 알고 계시지만 민간이 아닌 언론이까지 포함이 됐었고 그리고 공무원의 가족의 범위 네. 그리고 공무원과 관련된 단체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를 두고 네. 여야 간에 엄청난 감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법안 심의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그나마 논란의 여지가 적은 부정청탁과 공공투수에 관해서만 네. 그러니까 통과를 하고 이해 충돌은 이제 그 과정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구 민원을 받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작용됐을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네.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자, 이 이해 충돌 방지법은 없습니다만 사실 그 공무원 행동 강령에 어떤 이해 충돌을 방지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문구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 어떤 문제,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이해 충돌 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했었던 겁니까? 예, 그러니까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는 것은 이제 부패 방지 및 네. 국민 권익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서 네. 제정된 대통령령입니다. 네. 공무원 행동 강령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네. 지켜야 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해 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규정을 보면은 아까 살펴봤듯이 직무 관련 영리 행위를 네. 금지하고 가족 채용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서 네. 김현환법 원안에 있던 대부분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행 법령상으로는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 가장 상세하고 네. 자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통령령에 불과하고 네. 그리고 공무원 내부 질서를 규율하는 네. 법이다 보니까 이 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징계 책임으로 끝이 나고 형사 네. 책임을 물을 네. 수가 없게 됩니다. 네.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니까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관여한 네. 민간인도 따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네. 그러니까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 이 규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 거기에서는 이제 이해 충돌 방지를
방지에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익을 챙기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도 뭔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공직자윤리법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 관련해서 네. 우리 현행 법령상 가장 상위에 있는 법령입니다. 근데 네. 이 공직자윤리법 2조 2가 네. 이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네. 방금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내용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경우에 공익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네. 정도의 선언적 의미밖에 네. 없어서 네. 실질적으로 공무원한테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행위를 네. 했을 때 처벌받는다는 네. 유의미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등의 재산 등록 및 그러니까 공개 및 등록 그리고 주식의 매각 신탁 네. 그리고 이제 선물 신고 퇴직 공직자의 직업 또는 행위 제한 등만을 이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처벌되는 행위 유형 네. 등을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네. 이해 충돌 방지에 관한 일반법으로 기능하기는 좀 어렵고 네. 그리고 이 처벌 조항 또한 대부분이 징계 네. 책임으로 되어 네. 있어서 공무원 행정 강령과 같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 유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해충돌 방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무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네. 자체를 방지하자는 네.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 수행이 불공정하게 되면 법제도에 대한 불신과 그다음에 공정 경쟁의 룰이 무너지기 네. 때문에 국가 경쟁력의 기초가 저해됩니다. 네. 그리고 공무 수행에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공무 수행이 실제적으로 네.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네. 거랑 똑같은 영향을 사회에 미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제적인 경제적 지위나 사회 네. 수준에 비춰서 네. 공직의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네. 낮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해충돌 방지 네. 법제가 미비하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공직의 공정성에 대한 네. 의심을 계속 이제 네. 발생하게 하는 네. 상황이 돼버려서 결국에는 법제도에 네. 대한 불신과 네. 공정 경쟁의 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적인 그러니까 네. 국가 경쟁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될 것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자, 법을 제정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그 적용 대상 범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기존의 기획법 원안에 있던 것은 네. 각국에 있던 입법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해서 네. 행위 유형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행위 유형은 충분히 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대상 같은 경우에는 원안에서는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고 조금 욕심을 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니까 제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된다고 볼 수 있는 정관 예우라든지 네. 공무원의 권한 남용 부분에 네. 좀 집중을 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법의 실효성 확보와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공직자윤리법과 기밀항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단일법으로 만드는 네.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무원이 이익을 취득했다면 그 이익을 필요적으로 필수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법안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게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하다면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걸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우리 사회 관행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그 공직자 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이해충돌이라는 개념 네. 자체에 대한 인식이 네. 좀 부족하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방적 법제이다 네. 보니까 흔히 가지고 있는 우리 직업 수행의 자유라든지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좀 네. 많이 가해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수용한 범위 안에서 네. 적정하게 이제 규정이 돼서 핵심적인 부분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많이 욕심을 내다 보면 법안 자체가 자초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안을 제정을 할 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명확하게 네. 규정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든 법은 예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뭐 살인하면 이러이러한 처벌을 준다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인을 한 행위 결과 자체를 처벌을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 자체는 공무수행의 공정성입니다. 근데 공무수행의 공정성인데 이 사건 불공정성에 대한 침해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된 거 여부에 불구하고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가기만 하면 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방적 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빠른 시간 내에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사톡톡은 황교안 전 총리가 만든 대구기독교 CEO 클럽 문제, 정치 이슈,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고위 공직자에게 더 큰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사익을 위해서 남용될 가능성이 있고 권력의 남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공직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